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중학교 반딧불이 진학설명회 강의를 받게 된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 유형, 두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 세 번째로 대입 전형의 이해, 네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은 2022 계절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과 교육 현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유형을 설명드리면 대전 지역 고등학교로는 대덕구에 5개, 유성구에 17개, 동구에 9개, 서구에 17개, 중구에 14개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산업정보고등학교 1개와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5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유형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해당을 하고,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학교들이 일반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중 우리 대전 지역은 평준화 지역에 해당을 해서, 이 평준화 지역은 선 복수 지원, 그다음에 후 추첨 배정, 그래서 먼저 지원하고 이제 추첨해서 배정받는 형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농업, 공업, 산업계 고등학교들이 해당을 하고, 특징으로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특히 대전 소재 특성화고는 모두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로 직업 분야의 이론과 실습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전문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신입생을 학과 단위로 선발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과정으로 선발한 후에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배우고 2학년 때는 학과를 선택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운영한 학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목고등학교입니다. 특목고등학교는 크게 대전외고, 대전통신과학고, 대전체육고, 동아마이스터고, 대전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런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대전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동신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대전과학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분류가 되는데, 두 학교는 모두 수학과 과학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 방법이나 운영면에서 그 자율성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동신과학고는 특목고, 대전과학영재고는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고, 대전체육고등학교는 체육인 양성, 체육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학교이고, 그 다음에 동아마이스터고와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서 예비마이스터, 즉 기술에 대한 장애를 양성하는 학교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인데, 자율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된 학교로 어떤 특정한 교육 목표를 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운영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자율형 공립고에는 대전고, 대전동원고, 대전송천고, 대전여고, 충남고들이 있으며, 해당 자공고는 이제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반 공립고등학교보다 특성화하고 다양화해서 이런 교육을 실현하는 공립고등학교이고,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 모집으로 모집하여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이제 권학 이념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인데, 교육과정인 학사 운영에 대해서 학교의 좀 자율성이 좀 확대가 된 학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발할 때도 있어서 중학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혹은 이제 면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내신과 면접의 비율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결정하는, 선발에 있어서도 자율형이 약간 보장된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대전 대성고와 대전 대신고가 있는데, 두 개 학교 모두 남구, 그래서 자사고는 대전 지역에서는 남구만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 일정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기고는 좀 일찍 지원을 한 학교다. 근데 후기고는 좀 나중에,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12월에 늦게 지원을 하고 있죠. 또 지원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와 후기고가 분류가 되고, 그중에 전기고 중에서는 대전과학고, 즉 영재학교죠. 영재학교는 원서 접수가 5월 말. 그다음에 특목고 중에서는 대전동신과학고가 8월, 대전체육고가 9월, 마이스터고 예술고가 10월인데, 예술고등학교는 특목고는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고랑 다르게 전기고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이고, 특성화고는 원서 접수가 11월, 후기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고와 자율고,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목고이지만 후기고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고입 정보 포털에서 고교 입시 정보, 그 다음에 시도별 입시 정보라는 탭이 있는데 그 탭으로 들어가시면 2025학년도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정형 기본계획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링크는 아래 주소와 같은데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어떤 학교가 언제 면접을 보고 어떨 때 원서를 접수해서 합격자 발표는 몇 월 며칠에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계획은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 월요일에 발표가 돼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고등학교 입학 지원 시에 유의사항 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전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고등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고, 후기 전형에는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의 1회, 후기의 1회 각각 한 번씩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기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기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개수에는 예외사항들이 좀 많은데 예외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영재고등학교는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랑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영재고등학교를 쓰고 다른 과학고도 쓰고, 즉 과학영재고랑 동생과학고랑 같이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영재고등학교는 한 학교를 쓰게 되면은 다른 영재고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대전에 있는 대전과학영재고를 쓰게 되면은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두 번째로 마이스터고에 말씀드리면은 마이스터고는 전형이 빠르기 때문에 전기고이기 때문에 불합격할 경우에 특성화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성화고는 12월 달에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도 쓰고 특성화고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마이스터고끼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아마이스터고랑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일반전형 이런 것들은 동시에 지원 가능한데 특성화고는 특별전형이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일반전형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이 일반전형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성화고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먼저 특별 전형을 지원하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일반 전형까지 지원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은 이 학교들은 이제 후기고에 해당하는 학교들이죠. 후기고에 지원하게 되면은 이런 학교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다만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게 되면은 이 학교들은 일지망으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일반고나 자공고는 일지망을 쓰지 못하고 이미 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2, 3, 4호 지망에 여러분들이 일반고 및 자유형 공립고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고 및 자유형 공립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은 대전 지역에 있는 일반고, 그 다음에 자공고 학교들인데 중구, 유성구, 서구, 동구, 대덕구 그 구별로 학교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남고인가 공학인가 여고인가, 즉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모집 학급수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은 학교당 학생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학교 크기가 좀 큰 학교구나 작은 학교구나 이런 것들도 역시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지원에 참고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집과 가까운가, 거리가 좀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고려할 사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년에 올라가는 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가, 즉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역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역시 밑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고교학점 지원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링크에 접속하셔도 되고 검색하셔도 되는데, 들어가셔서 고교학점제 미리 보기라는 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들어가시면은 학교별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가, 어떤 학년도에 즉 1, 2, 3학년에 어떤 과목을 배울 수가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목표로 하는, 희망하는 전공, 학과에 맞게 좀 잘 선택해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유효한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 일반고랑 자공고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복수 지원, 그 다음에 후추첨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생활 기록부에 의해서 내신 성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채용 일정은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는 정기고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 후기 학교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중 여러분들은 현재 이제 중3이라면은 1학년 1학기가 자유학년제로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1, 2,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가 반영될 수도 있고, 혹은 후기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면은 총 4개 학기가 반영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다 하는 학생들은 1학년 1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진행했을 테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학기들을 이제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에 출결이라든가 행동특성 발달상,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10월 31일 혹은 11월 29일까지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및 배점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는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교과 성적으로는 먼저 일반 교과가 186점, 그 다음에 체육예술교과, 예체능 교과에서 54점 반영이 되고, 출결 성적 24점, 행동특성 성적 12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동아리 진로가 12점, 봉사활동이 12점, 모두 합해서 300점 만점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교과 성적은 240점 만점인데 일반 교과에서 180점, 그리고 6점을 기본 점수로 해서 186점의 점수를 만점으로 하고, 체육예술교과에서는 5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240점 만점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 3학년 반영 비율을 보면은 2학년보다 3학년이 반영 비율이 40대 60으로 더 많이 반영한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2학년 성적도 중요하지만 3학년 성적, 즉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의 성적이 역시 반영 비율이 높다. 끝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학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성적은 240점이 반영이 되고 출결 성적은 24점인데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가지고 결석예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명결석이나 기타 결석 등은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이 아니라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서 3회가 있을 때 결석 1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결석 1일이 1점씩 감점인데 총 15일 결석을 했을 시 최대 감점 15점이 감점돼서 이제 최저 점수는 9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행동특성 성적은 3점이 기본 점수인데 그럼 어떻게 4점을 채우냐? 이것은 1점이 가산점으로 부여가 됩니다. 가산점이라고 하면 교내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이런 행동과 인성에 관련된 폭창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1, 2, 3학년 각 4점 만점, 역시 4점 만점인데 3점을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가산점은 자치활동 우수자, 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 부회장으로 6개월 이상 혹은 한 학기를 활동을 했을 때 1점의 가산점을 받고, 그리고 적응활동 우수자는 예절, 질서유지, 청결, 근검절약 활동과 관련해서 등급이 없는 교내 표창장을 받은 경우에는 1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활동 우수자는 학교행사 유공자로 학교장으로부터 등급이 없는 표창장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주제활동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지역특색활동, 학교 전통수립, 개성활동 등과 관련해서 역시 표창을 받은 학생에게 부여하는 점수이고, 마지막으로 동아리 진로활동 우수자는 동아리활동 정부반장 6개월 이상 혹은 1학기, 그 다음에 동아리 진로활동 관련해서 교내 표창장을 받은 자, 이런 학생들은 1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단 이 점수는 자유학년제가 실시하는 학년에서는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 학기에서 활동한 내용이 반영된다. 그다음 봉사활동인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연간 4시간 이상만 봉사를 했어도 이제 4점의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배정 방법입니다. 학교 배정은 희망 배정 60%, 지리 배정 4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희망 배정은 학교별 병원의 60%를 지원학교의 희망, 즉 여러분들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원할 순위에 따라서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배정을 하게 되는데, 희망 배정 인원이 정원의 60%를 초과했다 라고 하면은 그 초과분은 무작위로 전산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가 안 된다면은 원한 대로, 지망한 대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넘긴다면은 그 넘은 인원들 중에서는 누가 60%에 들어가냐, 이제 무작위로 랜덤으로 배정이 된다. 그 중에서 1지망으로 60%가 배정된 경우에는 2지망부터 5지망까지 희망자는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학교가 1지망 인원으로 60%가 배정되지 않았다. 그럼 남은 부족한 인원들은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순서대로 순위를 따라서 전산 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배정을 할 때 총 5개의 지망학교를 쓰게 되는데 1지망에서 배정한 학교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2지망으로 썼더라도 1지망이 다 채워졌으면 이제 기회가 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1지망을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1지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5지망이 어떤 학교를 썼더라도 이 학교 역시 그 배정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 2, 3, 4지망을 원하는 학교를 썼지만 5지망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 학교나 쓰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5지망에 쓴 학교라도 배정받을 가능성이, 확률이 있다 보니까 너무 먼 학교나 이제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쓰게 되면은 그 학교에 이제 배정돼서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을 하면 되고, 그다음 지리 배정 방법인데, 지리 배정은 학교 배정원의 40%, 이것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희망학교랑 무관하게 배정이 되는 거고, 이 학교는 학생의 주소지, 대중교통수단은 뭐 지하철이나 이제 시내버스 이런 거에 노선을 보고서 결정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통학 거리,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나의 출신 중학교의 위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지리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제 60%, 40%, 100% 인원이 배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선배정 방법인데, 먼저 이제 지체 부자유자 소년 과정 구성원은 이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가지고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선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는 대전광역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선발 결과에 따라서 정원 내로 선 배정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에는 각각 3%,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 배정되고,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 배정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원 외로 선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쌍생아는 쌍둥이를 말하는 거죠. 쌍생아의 경우에는 동일교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일 배정을, 선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슈인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 이 학생들 경우에 전학 조치가 되었다면 학생을 분리배정하게 됩니다. 단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학교로 이제 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 이거는 이제 교사의 교육활동에 침해돼서 징계를 받게 된 이런 학생들은, 즉 전학 조치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교사, 교원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게 되는데, 피해 교원을 먼저 근무지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정되지 않는 학교로 침해 학생을 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자녀 배정은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에 2인 이상이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을 희망한다 하면은 동일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학교를 하나씩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먼저 대전예술고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무상교육 지원이 적용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에 해당을 하고, 전공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학교에 해당을 하겠죠. 그 중에서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연기예술과 이런 학과들로 나뉘게 되는데, 그중 음악과 전공은 서양음악에서는 피아노, 성악, 작곡, 현악, 관타악, 그 다음에 실용음악에서는 건반, 보컬 등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모집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입학 전형이 발표된 후에 변경사를 꼭 확인해서 모집 인원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을 400점 만점으로 석차 순서로 선발하게 되는데, 먼저 내신 성적과 출결을 200점, 즉 50%, 그 다음에 실기교사를 200점, 50%.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실기 성적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으로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영어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반영학기가 2학년에서 50%, 4학년에서 50%, 총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특성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로 분류를 하였지만, 요즘은 명확하게 분야가 구분되기보다는 융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계에서도 생활과학을 배운다든가, 상업계에서도 뭐 생활과학과 디자인, 농업계에서도 생활과학과 공업 등을 배우는 식으로 좀 융합되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해당하는 학교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각각 5개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은 일단 원서 접수는 12월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것은 일반고랑 다르게 신체 검사나 혹은 면접이 진행되게 되는데, 해당 날짜는 11월 29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밑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신체 검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면접을 하는가, 신체 검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여건에 따라 이런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최종 모집 명확이 발표되면 바뀐 올해 변경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학교를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2개 정도 학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방법이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즉 특별전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 일반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도 보지만 심층 면접이라든가 어떤 면접, 진로계획서, 출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기획과 친환경 자동차과, 전기과 등등의 학교들의 전공별로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을 보시면 특별전형이 총 182명 많죠. 그 다음에 일반전형은 16명, 훨씬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성화고에 지원을 희망한다고 하면은 일반전형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특별전형을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일반전형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일반전형은 모집 방법이 조금 다른데 추천서, 교사들이 작성한 추천서와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따른 총점 상위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집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률과 진학률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라고 하면은 취업만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진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전문대라고 써있는 2년제 대학교, 즉 2년 다니고 졸업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전문대 또는 일반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진학률과 취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들은 대학교 공시 자료를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어떤 학교에 지원할지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송정비, 기갑조종, 기술부사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부사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복무를 하게 되는 그런 전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전 전자디자인고등학교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과, 토탈비용과, 컴퓨터 응용 기획과, 부사관과, 드론전자과, 광고영상 디자인과 등의 학과들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역시 특별전형이 136명, 일반전형이 8명, 일반전형이 훨씬 적은 걸 알 수가 있죠. 역시 특별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도 보지만 특별전형 요소라고 해서 출석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까지 이런 요소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일반전형은 추천서랑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률과 취업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8개의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더 있는데 모든 학교를 말씀드리는 건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한번 넘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만약에 동영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동영상 링크, 유튜브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 이제 멈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들은 눈으로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신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계열 지원자에 한해서 미술 실기대회의 가산점이 반영이 되는데, 교육청, 지역교육청, 전국대회 주체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특성화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형 산입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지역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는 대전 대성고, 대전 대신고 2개의 남고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학교가 전형 구분, 즉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그 다음에 정원 외로는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과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그 전형의 이름과 모집 정원이 모두 같습니다.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형하는 점수 반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은 모두 같은 전형 방법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200점 만점이고 교과 성적 200점, 그다음에 출결 점수에 따라서 감점하는 식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 정원이 1.5배수인데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집 정원이 경쟁률이 1.5보다 안쪽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1단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2단계 올라갔을 때 1단계 점수 200점, 그 다음에 면접평가 점수 200점, 이 면접평가 점수에서 얼마나 내가 역량을 드러내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례입학 대상자는 1단계에서 지원 자격심사로 진행이 일어나고 전형을 치러지고,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면접 점수 200점, 역시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적 반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기별 반영 비율은 2학년에서 40%, 3학년에서 60% 반영이 되게 되는데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 중에서는 더 높은 과목으로 성적이 높은 것으로 25%를 택 하나 반영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출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대성고와 대신고의 차이점,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1회에 0.2점 감점, 대신고는 1회에 1점 감점, 극간이 5배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점 감점, 최대 6점 감점. 즉 대전 대신고가 이 출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크게 반영한다, 출결 점수의 비중이 높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2단계의 성적 반영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즉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이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 관련 활동 실적, 활동 실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소개서 내용은 역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2단계 점수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350명, 일반전형 280명, 사회통합전형 70명 각각 모집을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의 모집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1.5 안쪽에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얼마나 역량을 드러내는가,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는 먼저 대전 동신과학고, 이 학교는 이제 과학고 해당하는 학교이고 정원내 80명, 정원내 3명, 그 다음에 일반전형에서 64명, 사회통합 대상자 16명, 특례입학 대상자 1명, 교육지원 대상자 2명 모집을 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 수학과 과학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수학 성적 50%, 과학 성적 50%, 두 개의 과목만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를 상급학기 순으로, 즉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순서로 40%, 30%, 30%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2단계 교과 성적과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 3단계는 2학기의 성적이 산출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학영재고는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공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런 메디컬이라고 하죠. 의치한, 약, 수 이런 계열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불이익들이 있냐? 첫 번째, 모든 대학과 관련된 진로 진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메디컬 관련 과를 지원을 했을 때 진학 제도를 실시하지가 않고, 두 번째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사 추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졸업 시에 각종 수상 및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불이익이 있으므로 내가 이런 의치한약 수 계열 이런 학교에 진학을 희망한다 하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좀 자제를 좀 지양을 해야겠죠. 입학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 100점, 서류평가 100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서류평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생부, 즉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서류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에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 탐구 역량, 인성 역량들을 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단계 통과했다. 그런 학생들은 2단계 교과 성적과 출석 면담을 100점, 100점으로 2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출석 면담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겠죠. 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고, 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창의성, 잠재 역량, 그 다음에 핵심 요소 관련 확인,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수집까지 이런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교과 성적 1, 2단계에서 반영한 교과 성적 100점, 출석 면접 100점에다가 소집 면접 150점, 아까보다 1.5배 더 많은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소집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에서 직접 출제한 수학과 과학 문항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순 교과 지식보다는 어떤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에 수학과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출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한 이런 면접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전형비교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정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80명, 총 5학급에서 80명을 모집을 하고, 지원자는 모집 대상 중에서 하나만 지원 가능한데
즉 일반 전형,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 특립학 대상자, 교육전 대상자 그래서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편율이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모집 인원 미달시 일반 전형 대상자에서 충원하지 않는다. 즉 따로따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는 모집 인원의 50%, 즉 8명을 기획균등 전형 대상자로 반을 기획균등 전형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 미달 시에는 사회 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또 선발합니다. 그래서 50% 선발한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에는 먼저 1번 수학, 과학 관련 활동, 즉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교내 활동, 즉 뭐 탐구, 체험, 동아리 활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300자 이상 700자 이하 작성하는 게 1번 문항이고 2번은 자기주도 학습 경영, 즉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를 했는가, 얼마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탐구하는 학생인가 이걸 보여주는 지문에 대한 해당하는 영역이고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학습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라. 300자 이상 700자 이하 같은 분야만큼 작성을 합니다. 3번 인성 관련 활동인데 이런 학업 역량, 진로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 공동체 역량, 협역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핵심 인성 요소, 즉 얼마나 배려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갈등 관리, 규칙 준수, 관계 지향성, 리더십 이런 공동체 역량을 발휘했는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작성하는 게 마지막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유의할 것은 이런 자기소개서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어학 인증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이 배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과를 나눠서 선발하고 있고 일반 전형 200명, 사회통합 전형 50명, 국가유공자 7명, 특립학 대상자 5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1.5배수를 선발하는데 여기에서는 영어 내신만 반영하게 됩니다. 즉 영어 내신 성적을 160점 반영을 하고 출결 점수는 감점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영어 내신 성적은 4개 학기, 즉 자유학년제를 뺀 학기들의 원점수와 평균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 그러니까 A, B, C, D, E 수준을 활용하는 거고 동점자 처리 방법은 보시는 것 같은데 영어 내신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3원 2학기 국어, 그 다음에 3원 2학기 사회, 1학기 국어, 1학기 사회, 2학기 국어, 2학기 사회 순서대로 동점짜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결 점수 같은 경우에는 미인증 결석당 0.4점, 최대 10회 결석했을 경우 4점 감점을 하게 되고 결과 조퇴 지각은 3회를 결석 1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1.5배수를 들었다 이런 학생들은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서 160점, 면접을 40점 반영하게 되는데 면접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30점, 인성 영역을 10점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출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활용해가지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잠재력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방법은 3명의 입학전형위원이 지원자 1명,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은 이런 제출 서류에서 단순한 표현, 일반적인 어떤 막연한 내용 이런 것들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내가 아직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된 경우를 중심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이 생기부 자기소개서를 비교해서 관련 내용과 활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들끼리 비교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평가에 미반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학과별 경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와 연도별로 이런 경쟁률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1.5배수를 모집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5배수가 되지 않는 연도와 학과들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과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1단계도 즉 내신 성적이나 이제 서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서류를 통한 면접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서류가 잘 갖춰져 있고 면접을 잘 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에서 반영이 된다. 그다음에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전형 그 중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인데 학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한 결과와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20점, 1500자 이내.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인데 이런 본교 및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왜 관심을 가졌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인성영역 마지막으로 가면은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래서 총 20점, 10점, 10점 합해서 4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아 마이스터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로는 전기전자 제어과,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 기획과 이런 학교들이 있고 일단 군 특성화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군 특성화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 중에 군의 첨단 기술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여 전문병 혹은 전문하사, 전문병은 18개월, 전문하사는 15개월 이렇게 복무를 하고 연장 복무 및 장기 복무 심의를 통해서 부사관으로 진출하거나 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제어과, 군특성화 마이스터의 전기전자 제어과는 정보통신 장비 운용 분야, 그 다음에 기계과는 궤도 장비 정비 분야의 군특성화학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의 모집으로는 국가 유공자 자녀로 3% 이내, 특례 입학 대상자로 2% 이내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126점, 여기에서는 교과 성적 90점, 추적 성적 15점, 봉사 15점, 가산점 6점 반영이 되고 뒤에 있는 일반 전형, 군특성화 마이스터 전형 여기랑 같이 보게 되면은 출석, 봉사활동 가산점 15, 15, 6 여기는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데 교과 성적이 90점, 교과 성적이 150점 즉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1단계는 둘 다 1.5배수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에서 차이점은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126점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직업 기초 소형 평가가 174점 꽤나 많은 반영 비율로 평가를 받게 되고 일반 전형 및 군특성화 마이스터 전형에서는 심층 면접 직업 기초 소형 평가가 114점 그래서 일반 특별 전형보다 조금 반영 비율이 낮게 되죠. 교과 성적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면접이나 직업 기초 소형 평가에 대한 점수가 조금 더 낮다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 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후에 일반 전형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더 먼저 특별 전형을 지원을 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일반 전형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 전형 탈락자 중에서 일반 전형 응시 희망자는 일반 전형에 자동적으로 응시가 되므로 일반 전형 전형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전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 기준의 직업 기초 소형 평가, 심층 면접, 가산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둘 다 같습니다. 지업 기초 소형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업수에게 필요한 기본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업 기초 소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언어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 이런 기초 지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평가다. 즉 선다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객관식 평가가 99점. 이것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좀 참고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죠. 심층 면접이 75점인데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및 태도, 그 다음에 군특성화 마이스터 전형 지원자는 별도로 인성검사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가산점은 이런 기능사,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능력, DIAT, 인터넷 정보관리사, ITQ 이런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군특성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증이나 무력 확인서에 대한 가산점 최대 6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남녀 합쳐서 72명 모집을 하고 학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메디드 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학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 1학년은 공통과정, 2학년부터는 세부 전공으로 학과가 나눠지게 되고 전형 구분으로는 일단 특별전형에서 14명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 단위를 봤을 때 전국에서 22명,
그다음에 대전에서 22명, 그래서 전국에서 반, 대전에서 반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마이스터 인재 전형으로 12명, 사회통합 전형 2명, 일반 전형에서 1순위로 30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후에 후순위는 1순위의 모집 정원을 우선 선발한 후에 지역 및 전형 유형에 관계없이 성적 순으로 지역 통합 20명 후순위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 전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특별 전형에서는 1차 전형, 즉 1단계에서 교과 성적 80점, 출석 15점, 봉사 15점 반영이 되게 되고 2차 전형에서는 1차 전형 점수 110점, 그 다음에 2차 전형 점수 190점인데 2차 전형 점수라고 하면 직업기초 수행평가 60점, 심층면접 70점,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측정 60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140점, 출결 15점, 봉사활동 15점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도 차이점이 특별 전형은 교과 성적이 80, 그다음에 일반 전형의 교과 성적이 140점,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교과 성적의 비율이 일반 전형에서도 높고, 2차 전형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직업 기초 수행평가 60점, 심층 면접 70점 똑같은데 특별 전형 2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사고력 능력 측정이 60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2차 전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측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 컴퓨팅 사고력 측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알고리즘 구현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고,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경우에 컴퓨팅 사고력 측정 기준 점수가 60점인데 이 60점에서 40% 미만, 즉 24점에 미달할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꽈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전형 유형에 관계없이 1, 2차 전형의 총점, 즉 300점 만점인데 300점 중에서 75%, 즉 225점에 미달할 시에는 입학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전 체육구 입학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구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합해서 96명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종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공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골프 종목의 경우에는 대전 지역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 모집이고, 종목별 세부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선수 등록, 대회 입상 경력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한 지원 자격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 요원과 혹은 이제 코치님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 체육구 입학 전형의 전형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80점, 기초체력 100점, 입상 실적 120점, 면접 50점, 합계 350점 이렇게 평가를 받고, 기초체력이라고 하면 5종목, 즉 10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양력 이런 것들이 평가합니다. 입상 실적으로는 재학 중 입상한 실적으로 최상위 1개, 가장 높은 실적 1개를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 전형과 절차, 반영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챕터로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야는 일단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들은 이제 2025년부터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연도의 학생들이고,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8학년도 수능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주하게 될 3년이죠. 3년 후에 마주하게 될 이런 대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2028년 이제 학년도에 해당하는 재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은 꽤나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입제도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재입제도의 그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어떻게 좀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 유형으로는 일단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3개는 수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3개 항목은 수시 전형. 나머지 하나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모집 전형에 해당하는데, 정시 나머지가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입학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크게 여러분들의 생기부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모집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 내가 성적을 몇 등급 받았는가, A, B, C 중에 어떤 성취도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내 내신 성적이 똑같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랑 평균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영 과목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다든가, 혹은 1, 2, 3학년도에 반영 비율이 다르다든가, 혹은 뭐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의 반영 비율이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교에 따라서 이 성적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2025학년도 현재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 학교에서 수학, 영어, 탐구 등급을 합쳐서 4개 합 12등급을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 과목에 대해서 3개 합 12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중복 합격과 충원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과전형은 나의 내신 성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에 맞게 지원하게 됩니다. 나의 성적에 맞는 원서를 쓰게 되고, 따라서 이제 좀 안정하게 지원하는, 내 성적에 맞춰서 안정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복 합격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높은 학교, 상향 지원 학교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충원율, 즉 이 결원을 다시 추가 모집하는, 충원하는 인원이 늘 수밖에 없다. 충원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일부 대학의 서류 평가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기본적인 교과 성적, 즉 나의 내신 점수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부 학교들은 서류, 즉 내가 제출한 생활기록부. 그럼 생활기록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내가 수업에서 수업을 해주시는 교과 선생님들이 작성해주신 교과 세부 능력 특성, 혹은 이런 점수, 어떤 효과를 들었냐,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혹은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시는 동아리활동, 이런 해당 내용들이 역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즉 어떤 점수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2028학년도부터는 교과 성적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 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반영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 기준이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떨어지는 그 변별력을 무엇으로 채우냐? 내신에서 갈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서류, 생기부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 평가 영향이 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도 개편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많이 바뀔 것이긴 하지만, 이 수능 최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성적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교과 내신만으로 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겠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즉 현재 고3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교과전형의 특징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2028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특히 6번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량이 증가한다. 즉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거나 가해자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루가 되게 된다면 이 조치사항이 대학교에 지원할 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성적이 아무리 좋고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도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내가 가해 학생이다 하는 것은 공동체 영향에서 굉장히 큰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에서 당연히도 공동체 영향을 중시하고 학생들과 잘 인허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교과전형의 채용 방법별 분류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3년 후와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학생부 100, 즉 이 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는 전형이다. 그 다음에 학생부랑 면접, 이것은 교과 성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2단계에서는 면접 점수까지, 즉 면접으로 한 번 더 가르는, 혹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접 기회를 모두 제공하거나, 혹은 1단계로 3배수 내지 5배수까지 거른 다음에 그 거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생기부, 즉 서류를 얼마나 잘 채웠는가, 즉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전형들의 학교들이 있고, 이 학교들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왜냐?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내신이 5등급으로 평가를 받다 보면은 이제 학생부 내신에 의한 변별력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의한 변별이 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대표적인 학교들이고,
예시들만 한번 보자면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연세대 등등 학교들이 교과만 반영할 수도 있고 뭐 서류도 반영할 수도 있고 혹은 서류 중에서 교과종합평가, 그러니까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니라 교과, 즉 교과 성적과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그 이수한 내용에 대해서 세특, 즉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은 어떻게 입력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만 보는 전형이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혹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집 기준이 있습니다. 반영 방법 역시 다른데, 반영 교과가 모든 교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혹은 국수영사과만 반영할 수도 있고 한문을 반영할 수도 있고 한국사를 반영할 수도 있고 혹은 사회와 과학 중에서 그 해당 모집단이랑 일치하는 것만 반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원한 학교가 어떤 반영 교과를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의 CC 대학 현황인데, 지역균형 전형이 이름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별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즉 서울과 경인 지역에 대해서 교과 전형이 대부분 지역균형 전형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균형 전형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천 인원, 즉 학교당 몇 % 이내 혹은 몇 명인대로 제한을 둘 수도 있고 혹은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들이 29개, 3개, 16개 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한다, 즉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 혹은 종합전형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한 학교가 증가하기도, 새로 이제 모집 인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변경되는 사항을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다음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정수평가 방법인데, 이 정수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생기부를 보는 방법이다, 평가 방법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한양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정성적인 평가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평가들은 더 이제 중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과, 즉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리를 비교했는데, 대체로 이 지역균형 전형은 내 내신 성적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 내신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를 보면은 대체로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리를 높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균형 전형은 내 교과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의 생기부가 좀 잘 갖춰져 있다면은 소신껏 사용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뭐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별 전형 방법 차이, 그다음에 서류를 더 많이 보는가, 면접까지 보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나의 생기부, 즉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되어 있고, 이런 학생부 또는 이 면접까지 이런 서류를 통해서 학교 생활 충실도를 정상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블라인드 서류 그리고 면접평가를 진행하는데, 이 말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뭐 대전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 뭐 특성화고시인가,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뭐 자공고인가 자사고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좀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이런 뭐 학교 급에 따라서, 즉 특성화고냐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자사고냐 혹은 일반고냐 혹은 특목고 중에서 뭐 과학고인가 매술고인가, 이런 학교 급에 따라서 교육과정 편제표가 달라지거든요. 편제표란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을 말하고 있는 거 있죠. 그 과목들을 대학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제표에 따라서 이 학교는 어떤 학교겠구나, 어떤 학교급에서 뭐 특목고겠구나, 일반계 고등학교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형 요소에 따라서 서류형, 즉 서류만 보냐 혹은 면접까지 보냐, 그 다음에 면접 기회를 모두에게 주냐 혹은 1단계로 한번 거른 다음에 주냐,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종합전형의 특징으로는 역시 많은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것,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 이제 자기소개서는 보지 않는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자소서를 쓴 학교들이 많은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죠. 대입에서는 우리가 과기원이라고 부르는 뭐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혹은 뭐 켄텍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면은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역시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많다. 학교폭력은 아주 이제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아주 미칠 가능성이 많다. 전형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서류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요소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는데,
학업 역량은 내가 얼마나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역량, 공부하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즉 학업 성취도, 얼마나 성적이 높고 학업 태도가 우수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진로 역량은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교과 이수 노력. 즉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공학과, 반도체공학과다. 그러면 해당하는 뭐 물리교과, 화학교과를 잘 이수했는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런 과목에 대한 교과 성취도는 높은가.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알아가고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분야겠죠. 항목이겠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 역량인데, 이것은 협업과 소통, 그리고 나눔과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등등 공동체 일원으로서 얼마나 이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공동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용하는 학교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갈 시기에는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면접 유형별 대학 분류는 학생부 기반 면접, 즉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이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진위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습득하고, 이런 면접 분류가 있고, 두 번째로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제시문 기반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공통된 어떤 제시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식으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이 배운 것을 더 심화시키고 연계하고 확장해서 심화시켰는가. 그 다음에 독서활동을 통해서, 독서활동은 왜냐면 나의 주도적인 탐구 역량과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더 공부하고자 하는 관심,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독서활동이거든요. 이런 사례. 네 번째로는 그 대학교의 평가 기준, 즉 나의 생기부가 잘 채운 것 같은데, 만약에 대학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교수님 또는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잘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학생의 눈과 대학교의 눈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교의 시선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공 학과 가이드북, 이런 것을 통해서 자용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디가 대학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해서 대입 정보와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이 학교 지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지원을 할 만하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사실 단순히 내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생기부를 잘 채운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공부 학습 내용 혹은 진로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이런 탐구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하고 발휘하는 과정이 잘 녹아 들어갔다면 자연스럽게 대입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입에 대한 이점도 따라오게 된다. 다만 이것이 잘 평가받을 수 있는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든가 평가 사례를 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음 정시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시전형은 2028년 대입 개편에 대해서 수능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정시 모집은 가나다별로 1회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은 6개 지원할 수 있는데 정시 모집은 가나다별로 3개 지원할 수 있는 카드의 개수가 조금 한정되어 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수능으로 선발되는데 일부 학교 중에 내신 혹은 생기부로 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으로 혹은 예체능 계열에서는 실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면접은 실시를 할 수도 있고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수능 반영 점수 역시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몇 프로 반영하는가, 영어를 가산점으로 할 건가 감점으로 할 것인가, 한국사를 반영을 할 것인가, 가산점으로 반영할 것인가, 감점할 것인가, 다 대동소이하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의 성적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의 반영 기준이 유리하겠구나, 나중에 고3에 대해서 고3이 되었을 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수능 중심 전형의 특징으로는 전국에서 20%는 정시로, 나머지 80%는 수시로, 수시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집 인원은 수도권으로 갈수록 정시로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아지긴 하는데, 지역 대학교에서는 대체로 수시로 선발한다.
활용 지표로는 성적표를 받았을 때 뭐 표준 점수, 즉 내가 이 표준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가, 상위권인가 하위권인가, 그 상대적인 위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 혹은 백분위 등급들을 대학마다 다르게 반영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른 활용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몇 % 반영하는가, 혹은 4과목 다 반영하는가, 3과목만 반영하는가, 혹은 2개만 반영하는가, 대학별로 상이하겠죠. 혹은 같은 대학교 내에서도 어떤 계열의 학교들이냐, 인문이냐, 사회이냐, 예체능이냐, 상경계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또 영어 역시 가산점인가, 감점인가, 비율인가, 한국사도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 가점, 가산점인가. 그 다음에 정시지원 가늠자인데, 이것은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체로 100분위 평균, 즉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를 성적을 평균을 냈을 때 대체로 이 점수를 받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학교들은 지원해볼 수가 있겠구나 한 참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과 재원계열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학교별로 반영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대략적인 가늠자로서만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으로는 수도권에서 지역균형이 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선발 임무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유지를 하는 게 올해의 기준입니다. 역시 이것은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2028의 대입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현황은 전형 유형에 따라서 기회균형 선발,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농어촌 도서벽지, 각각의 전형 유형에 따른 모집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 전형에 대해서는 교과로 뽑을 수도 있고 종합으로 뽑을 수 있고 혹은 정시, 즉 수능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반영,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의 사례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2028 대입에 대해서 이 약 간호학 계열, 즉 이제 메디컬 이런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요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의학학 간호 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이 40%, 그다음에 이제 간호 계열은 30%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런 비율은 또 이제 올해 정부 방침에 따르면은 60%로 확대된다는 이런 방침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현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귀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되기보다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여러분들 이제 대전도 역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게 충청권의 한 권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 권역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인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전형을 쓰게 된다면, 기존에는 고등학교 3개년을 이제 고등학교를 충청권에서 진학하면은 지역인재로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 구체화됨으로써 이제 중학교까지, 즉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개년을 충청권의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있고, 지역인재의 특징으로는 2023, 2024, 2025학년도 점점 이제 갈수록 반영하는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고, 103개교로 늘어나고 있죠. 모집 인원 역시 늘어나고 있고, 비율도 역시 6.1%에서 6.9%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권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쓸 때 좀 더 수월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집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해당하는 전형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제 중3 학생들이 해당을 하겠죠. 혹은 중1, 2학년 학생들이 하겠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내에 있는 정기고사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학력평가 혹은 모의평가와 같은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거나 혹은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전국 단위 평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교에 있는 지필평가는 내가 수시 전형을 쓸 때 좀 더 중요한 이런 평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는 내가 정시를 쓸 때 수능을 점수를 판가름하기 위한, 좀 가늠을 하기 위한 그 연습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혹은 수시를 쓸 때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 그 가늠자가 되겠죠. 네, 고등학교 생활, 이것은 교과활동과 교과활동으로 나뉘는데, 교과활동은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 독서활동에 참여하는가, 평가를 수월하게 진행하는가. 교과활동으로는 독서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가 흔하게 자동봉진이라고 부르는 자율동아리, 봉사진로, 이런 것들에 해당을 합니다. 대입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는가, 즉 내신 성적을 관리를 잘 했는가.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내신 성적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9등급제 받는 선배들의 평가 기준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5등급제로 반영 방법이 약간은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학습에 참여한 내용, 즉 생기부, 서류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중요하고, 전국 단위의 연합평가를 위한 통한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효과 관련된 독서는 세특에도 이어질 수가 있고, 자율과 동아리 등등 창의적 체험활동과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 이 독서활동을 통해서 나의 이런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역량을 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등이 있고, 이중 봉사활동은 교외 봉사는 반영되지 않고 교내, 학교 내에서 활동한 봉사활동만 반영되게 됩니다. 독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흥미 혹은 지적 호기심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고, 이런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 한국, 뭐 다른 언어, 영어까지 모든 분야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해력을 위해서도 독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학교 시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진로를 좀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지원 희망 대학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진로랑 입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고교와 대학이 연계되는 활동들, 다양한 RN이라든가 이런 대학교 연계된 활동들이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나의 진로의 역량이나 꿈을 좀 펼치기 위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좀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한 예시랑 어려운 예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면, 잘한 예시로 역사교육과 학생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역사교육, 즉 역사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역사에 대한 활동이 나와 있는 것도 좋고, 혹은 이런 멘토링, 내가 또래 친구에게 얼마나 이제 잘 설명을 해주면서 공동체 역량을 키웠는가, 즉 협업과 배려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으면 나의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이런 역량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유의미한 활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멘티가 힘들어한 멘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조적으로 나의 역량을 도움을 준 거죠. 공동체 역량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어려운 예시로는 밑에 있는 것인데, 이런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다 좋은 교육이지만, 사실 이렇게만 쓰면은 학생의 개별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했어요, 학교를 소개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활동에 대한, 교육 활동에 대한 소개보다는 학생의 어떤 발달이나 그 활동 과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좀 더 유의미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즉 협력과 활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내용이나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동아리 활동에서 근원적인 사례인데, 정치 외교학의 전공에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 국제 시사미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는 영자 신문 기사, 즉 정치 외교학은 외국어 역량도,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니까 이런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어떤 주도적인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면서 탐색을 해보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장하고 어떤 것을 또 조사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으면
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공 분야에 대한 흥미랑 분야에 대한 탐구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유리할 수 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등급을 잘 받고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학, 생물, 공학과 이학과에 진학한다고 하면 관련된 화학과 생명과학 교과를 잘 들었는가, 그 다음에 관련된 수학 역량도 중요하겠죠. 혹은 진로선택 과목에서 융합과학 탐구, 이것은 과목 이수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서 어떻게 내가 탐구를 했는가,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 서류의 기재 내용 이런 것들도 역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열에 대한 기초 과목을 잘 선택해서 들었는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교과 성취도 역시 성적이 좀 우수했는가, 역시 성적을 또 빠뜨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과학 교과, 원각과를 기반으로 심화 교과까지 이수를 했는가.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비주요 효과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모든 효과에 대해서 편식하지 않는 학습 태도를 지녔는가,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도 다양한 나의 학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탐구력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즉, 대입정에서 의미 있는 학생부란 뭐냐? 의미 있는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 나열을 쭉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이런 역량, 즉 내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는데 그 활동에 관심을 왜 가지고 있는가, 즉 동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가, 이런 동기랑 동기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했는가, 참여 과정.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 결과를 통해 나는 어떻게 변화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장을 말하겠죠. 활동을 하기 전보다 어떤 점에서 성장했고 맞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이런 학생의 개별 특징이 녹아 나오면, 그리고 나의 노력한 내용이 녹여서 들어가면은 의미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탐구를 하고 교과에 대한 태도, 학습 태도를 가질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진학 연계. 이것은 자기 이해, 나는 어떤 학생이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심리검사 등.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학생인데 그렇다면은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떤 게 있구나,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진로가 있고 그 진로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겠구나. 즉 50대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에 또 진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학과 중에서도 어떤 학교, 그러면 그 진학 유형은 어떤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문술 전형, 정시 전형. 즉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어떤 진학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그럼 그 진학 전략에 대해서 어떤 교과를 선택해서 들을 것이고, 근데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한 번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간의 고민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나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위해서 진로, 어떤 학업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구나까지, 이게 사실 분절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유기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아까 봤던 목표 설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50대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커리어넷과 오크넷에 있는 진로 심리 검사라든가 지역 검색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과 결정, 어떤 학과를 갈 것이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혹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가이드북, 혹은 학교에서 제공한 가이드북,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과 소개 자료, 전공 안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학과는 정했어. 그 중에서 어떤 학교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대학 알림이 혹은 어디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청에서 제공한 학과 소개라든가 대학별 학교 홈페이지, 어떤 과목을 배우고 교육과정은 어떻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진로를 가질 수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마다 잘 나와 있거든요. 선배들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나 어떻게 진학할 것이다, 진학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리어넷,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직업 정보에 대한 이런 활동들, 상담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진로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학과 정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학습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학교 수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학업을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 그러면 일단 국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약간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 독서 활동은 그 자체로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고, 이 문해력은 국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 수학, 탐구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학습의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독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소설뿐만 아니라 어떤 수필이라든가 뭐 전공에 관련 내용이라든가 다양한 서적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는 중학교에 있는 뭐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뭐 독해 이런 것들의 역량을 키우면 되겠죠. 많은 글을 읽어보고 단어도 외워보고 문법도 정리해보고 중학교 수준 내에서. 수학 역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학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문제풀이, 즉 많은 문제를 치고 보통 양치기라 그러죠. 양을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사실 그런 공부 전략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중학교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숙지, 즉 이 수학 원리를 잘 이해했는가,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문제풀이 방법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확장해서 고등학교 때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의 수학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충분히 이 기초가 다져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사실 기초 원리나 개념을 익히는 데는 교과서가 또 사실 중요하거든요. 교과서도 어떤 참고서나 뭐 인간 교재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조금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 대한 지식 이해는 사실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가 아주 충실히 교육과정에 맞게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배운 것이 다시 한번 복습할수록 한번은 금방 휘발되지만 이래 복습하면은 점점 길게 이어진다. 이 기억한 내용이 휘발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진로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고 어떤 진로를 가지겠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일과 우리가 이제 일찍 등교하고 보충 수업도 들을 수도 있고 야간 자율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미리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학교 학원 수업이나 누가 시키는 대로 혹은 이제 받아들이는 대로 이런 의존하는 수업 습관보다는, 공부 습관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진로를 계획을 세우고 학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이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또 중요하겠죠.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독서활동, 체험학습, 봉사활동, 단방, 직업체험, 캠프활동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진로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뭐 부모님 혹은 뭐 가족 혹은 보호자와 상담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나눠본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 그런 어른들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나의 생각이 좀 더 공고히 되고 또 확장되고 이제 정리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진학보다는 특성화고 여기에 좀 더 희망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는 또 모집 단위별로 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과 어떤 학과에 대해서 내가 진로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학 전에는 또 역시 독서랑 영어 이런 것들이 또 특성화고에 대해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효한 공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대입 편ha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2025학년 신입생, 즉 현재 중3 학생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2015, 그 다음에 여러분들부터는 중3부터는 2022 개정.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더 당연하겠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을 하겠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그리고 총 1학점 기준이 50분의 1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17회란 무슨 얘기냐면 한 학기에 17주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7주. 근데 2022 개정교육과에서는 한 학기가 16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17주에서 16주로 줄었으니까 한 주가 줄는구나. 그럼 한 주 빨리 끝내고
빨리 방학을 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빨리 방학을 하는 건 아니고 수업은 16주 진행하지만 남은 한 주, 여유 있는 한 주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수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즉 A, B, C, D, E 뿐만 아니라 E 다음에 미수, incomplete, I라는 학점을 받게 되는데 이 미수 교과가 일어나면은 이 미수한 교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층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보충학습을 16주 이후에 플러스 1주 학교에 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보충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물론 내가 I가 아니라 충실히 학업을 이수했다. A, B, C, D, E 중에 하나의 학점을 받았다. 하는 학생들은 보충학습은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이 한 주를 학교마다 단위학교의 자유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자유교육 과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 즉 학교의 학생의 진로나 혹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유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하거나 혹은 탐구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추가적인 일주에 진행한다. 그래서 이건 학교 단위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한 주는 줄었지만 또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A, B, C, D 뿐만 아니라 추가로 I, 미수라는 학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학점, 좋은 학점을 받고 이 성취 수준에 맞는 결과를 통해서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미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평가 제도는 전 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제인데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비율에 따라서 1등급 몇 프로, 2등급 몇 프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 비율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다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융합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 즉 등급이 아니라 A, B, C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역시 2028 학년도 여러분들 중3부터예요. 수능도 개편되고 대입제도도 개편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2016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선배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에서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 융합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주어지는데 이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는 이런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데 이 노란색에 있는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그럼 뭘로 나오냐?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것인데 이 등급이 아니라 A, B, C 이런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로 점수를 받는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노란색이 설명되지 않은 공통, 일반, 진로, 융합 선택 여기까지 이런 과목들은 A, B, C의 석차 등급, 석차 성취 기준도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의 등급도 나오고 복수를 평가받게 됩니다.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교학점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잘 수강청에서 수강을 하고 잘 듣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라서 이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미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수를 한다면 보충학습을 받아야 되는 거고 16 플러스 1주 이용해서 미이수하면 보충학습을 받고 이수했다면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점 점수와 생기부 내용 혹은 수능 점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도 진학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고교학점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냐, 즉 수강 신청,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 관심이 있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과목을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들어야겠구나 이런 설계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어떤 과목을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할 때 이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듣지 않으면은 이 과목에 대한 미수 내용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상경계, 즉 내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수강하지 않으면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혹은 인문계 사회계 상경계 지원자인데 사회탐구 과목을 좀 적게 이수했다. 혹은 이수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경향은 이런 인문계열보다는 이공계, 즉 자연공학계열에서 조금 더 커지는데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례거든요. 요소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의학계, 의대를 지원하는데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이수하지 않았으면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자연계 공학기 2학기 지원자가 과학탐구를 많이 안 들었다. 과학탐구 안 듣고 사회탐구만 들었다. 이렇다면은 안 좋은 평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 이런 해당하는 기초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듣고 고등학교에서 쭉 내실을 쌓아서 올라와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가 쌓여있지 않으면 대학교에 있는 강의를 듣고 학업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하고 이수하고 학점받고 이렇게 선택하는 교육과정 설계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야 된다. 학교별로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편집표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학교라고 하면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는 수학과 통합과학 학교별로 지정한 공통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 수학1, 수학2, 물리원, 생명과학 1 등에서 즉 과학 탐구 원과목과 수학 1, 2에서 6개를 골라라. 2학년 2학기에는 이런 과목에서 6개를 골라서 들어라. 3학년 1학기에는 물투와 투, 생투, 지투 혹은 기하 경제 수학에서 6개를 골라라. 그 다음에 진로노트 6개 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칸막이를 쳐놔가지고 이 과목마다 6개, 6개 골라라.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을 혹은 B학교처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수학 2 중에서 듣고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중에서 3개를 골라라. 2학년 2학기도 역시 3개 들은 거를 여전히 골라서 들러라.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서는 이 투 과목에서 3개, 그 다음에 수학 과목에서 1개, 생활과 융합과학에서 2개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칸을 쳐놔서 과목들을 이제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들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2022로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강할 과목의 이름은 이것과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명에 대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이름을 보면 되는데 과목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마지막입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과에 대해서는 5등급, 석차 등급도 제시하고 성취도도 제시를 하고 근데 과학, 사회, 융합선택에 대해서는 성취도만 제시하고 과목 등급은 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체능과 과학탐구 실험도 등급은 제시하지 않고 교양도 제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성취도를 패스 혹은 페일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만 따진다. 전문교과는 A, B, C, D 성취도도 나오고 석차 등급도 역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구분에 따라서 등급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1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선배들까지는 이런 식으로 석차 등급이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제로 제시가 됩니다. 더 1등급은 4%, 그 다음에 11%, 23%, 40%, 60% 등등 해서 1, 2, 3, 4, 5, 6, 7, 8, 9 등급이 반영이 되는 거였는데 즉 상위 전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가 여러분들의 등급 반영 기준이 되겠죠. 즉 상대평가 전체 모집단에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학생 즉 중학교 3학년부터 2학년 1학년 학생까지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개편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는 9등급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5등급 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누적 비율을 보면은 10%까지 1등급 34%까지 2등급 66, 90, 100%까지 5등급 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극간이 좀 넓어졌죠. 따라서 변별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9등급으로 세세하게 나눈 것보다 5등급으로 뭉텅뭉텅 나눈다 보니까 이 내신 석차에 대한 변별도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생기부의 서류 내용이라든가 혹은 대학별 자체고사라든가 혹은 수능 성적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등급이 조금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역시 A, B, C, D 이 성취도를 함께 제시를 합니다. 9등급제로 나누면은 우리가 5등급제에서 1등급이라고 치면은 2등급의 한 끝에 정도 그 다음에 5등급에서 2등급이면은 기존의 4등급의 중간 3등급은 6등급의 중간 4등급은 8등급의 약간 앞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씩 비율의 분할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수능평가 방법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이랑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수능 출제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은 같이 보는 거, 선택과목은
화폭과 작문과 언어회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과목 혹은 이제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 거고, 수학 역시 수학 원투는 공통이지만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듣습니다.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과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인데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즉 등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 등급이 어떤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점수에 따라서, 원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리고 탐구 역시 그동안은 뭐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그 다음에 뭐 사회에서는 법과 정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등 세부 과목별로 우리가 선택 과목이 달라졌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는 사회 공통, 뭐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외, 하나씩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사회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회도 응시해야 되고 과학도 응시해야 되고, 즉 응시 과목이 달라졌는데,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응시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은 사회 과목 또는 과학 과목으로 수능까지 응시하게 된다. 네, 마지막입니다. 대입 변화와 그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탐구 과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2015 개정교육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원래는 A, B, C 성취도만 제공하던 과목이었는데 등급을 산출하게 되므로 1등급, 5등급 상대평가를 하게 되므로 약간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해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별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표준편차는 대학 제공이 지어졌습니다. 즉 표준편차라고 하면은 표준편차가 조밀조밀할수록 학생들이 성적이 좀 몰려있는 거, 표준편차가 클수록 학생들이 편차가 크다, 즉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좀 크게 나뉘어진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학교들의 차이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이런 학교의 특성이 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편제표를 좀 활용한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4번은 수능에서 탐구 영역이 변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탐구 영역, 즉 뭐 과학에서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이런 식이었는데 그냥 사회, 그 다음에 과학 이런 식으로 응시를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의 변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내신만으로는 변별이 쉽지가 않다. 왜냐면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학은 우수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봐야 되고,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성취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류평가 내용이라든가, 혹은 더욱이 나가서 대학교 자체적으로 논술평가와 같은 대학별고사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칙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 반지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